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요? 1차 지원금 때부터 매 차수마다 이 재난지원금 총정리와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차까지 왔습니다. 우리 1차 때 막 서로 막 화를 내며 네, 맞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막 이러면서 우리 인터뷰했었는데 자 이제 4차까지 왔어요. 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뭐 예. 어떻게 보세요 이 결론? 뭐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 맞다, 보편 지원이 맞다 이걸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보편도 장단점이 있고 선별도 장단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별을 한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잘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선별 왜냐하면 선별로 결정하면 사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뭐 피해 계층도 산정해야죠. 추경 편성 규모도 논의해야죠. 뭐 쉬운 일이 아닌데 관련된 분석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유 선별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재정 건전성 때문입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건데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규모 지원했을 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계속해서 1차 때부터 얘기하셨던 게 본인은 일단 선별 지원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우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실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해 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4차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2차, 3차 지원금 규모를 좀 짚어주세요. 예, 2차가 작년 9월 정도였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식 용어도 그렇고 피해자 지원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공식 용어도에 따라서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피해 지원 대책이 2차 때는 작년 9월에 있었죠. 한 7.8조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9.3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 피해 지원 대책 말고 뭐 다른 추경이 포함해서 9.3조 원인 거고 네. 실제 소상공인 피해 계층 직접 지원은 한 6.1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수혜자는 한 580명 정도 3차 재난지원금은 알려져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규모 면에서 이낙연 대표는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두껍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예.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텁고 넓게는 이게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두터우려면은 이게 넓게는 안 되고 그렇죠. 넓으려면은 이게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두텁고 넓게라는 모순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규모를 늘리겠다. 그런데 뭐 3차 때 그 실제로는 6.1조지만 명목상으로는 9.3조라고 알려진 3차보다는 더 넓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10조 원보다 훨씬 넘지 않으면은 두텁고 더 넓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질이냐 양이냐를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좋으면 좋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규모를 키워야 되고 규모를 키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네. 두텁고 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려면 10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더 이상 돼야 됩니다. 부족하죠. 네. 예, 한 10조 정도 정부에서 10조 정도. 왜냐면 뭐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화수분이냐 이러면서 사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예. 10조 이상으로 될까 싶어서요. 예. 그래도 최소한 10조는 되지 않을까. 뭐 희망적인 예측을 합니다. 네, 최소 10조는 돼야지 두텁게 넓게 흉내라도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원 대상은 3차 지원금 때와 4차 지원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3차
요 피해 지원 대책은 매출액 감소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피해 지원 대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감소라는 피해 그 키워드가 아니라 이 얼마나 정부 시책을 잘 따랐느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라는 것은 뭐 9시까지 영업, 뭐 집합금지 준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잘 따랐다라면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그래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영업 제한 이걸 어떻게 잘 따랐는지 그걸 다 확인해보고 지원해주겠다고요? 확인을 한다라는 것은 걸리지 않는 업소라면은 그러면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이 예, 매출액 그렇죠. 감소 여부 따지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9시까지 영업 금지 대상인 업종은 네. 사실상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 제한 두는 거, 또 그 영업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다 주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좀 그 개념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영업정지 보상도 아니고요. 네. 재난지원금 두 가지 아니고요.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는 업무를 수행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영업정지 피해가 어떤 업종 같은 경우 한 달에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업종 같은 경우 영업정지 피해가 한 달에 1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1억 원을 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영업정지라는 업무를 정부가 수행을 하라고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은 매출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영업정지와 집합금지를 잘 지킨 업종에 대한, 그럼 이걸 뭐 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업 정지라는 업무를 수행한 수행한 것에 인건비입니다. 대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 소득이 높은 그런 분들도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죠. 영업 정지라는 업무를 네네.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죠. 보건 업무를 수행한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일반 업종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뒀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준 없이 다 준다는 건지, 제가 똑같은 질문 또 드려 죄송한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연매출 4억 원의 이 기준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네. 연매출이라는 개념이 좀 빈약한 개념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매출이 4억이 아니라 연매출이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네. 소득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출은 뭐 한 10% 줄어도 실제 순이익은 90% 거의 99% 100%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통해서 지원을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하지 않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별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선별 방식이 뭐 매출이든 뭐 종업원 수든 뭐 무슨 사업 면적장이든 굉장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루프홀은 더 늘어나는 것이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는 항상 단순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선별이지만 네. 그 안에 너무 복잡한 기준을 대지 말고 약간 네. 보편적 지급 같은 선별 방식을 취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별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네. 뭐 그 매출액 기준도 있고 뭐 종업원 수 기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해서 피해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이 4억 원이 넘어도 순이익은 마이너스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상한 기준, 복잡한 기준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정부에서는 기준을 세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영업정지, 집합금지 잘 지킨 업종만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준을 세운다면 예. 이 부분에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뭐 연매출 기준, 근로자의 숫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은 세우긴 세워야 되죠. 네. 그런데 좋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지금 이번은 21년이잖아요. 21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20년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네. 20년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는 있습니다. 그 국세청에 있는 소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20년 소득 자료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 또한 복잡하니 이렇게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업종에는 지원금을 좀 일괄적으로 주는 걸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얼마를 지원할 거냐. 이건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선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300만 원이 뭐 좋다, 뭐 400만 원이 좋다 이걸 뭐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과 질은 반비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체 투입 재정 규모가 나오고 그리고 지원 대상 윤곽에 나오면은 그때 뭐 300만 원이 좋은지 더 높일지는 그때 논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 사실 지금 제시되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벌써 네 번째 논란이에요. 이런 논란을 예, 좀 맞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맞습니다. 좀 최초로 공개해달라고 쫄랐어요. 예. 어떤 좀 묘안이 있습니까? 예, 묘한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편도 장단점이 있고 선별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거는 20년 그 국세청 소득 자료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국세청은 알고 있는데 이 국세청이 가진 국세 자료는 다른 부처에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자료가 국세청에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피해 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뭐 굉장히 기묘한 개념, 뭐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 소득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매출액이라는 기묘한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집행을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하는 거죠. 국세청이 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네. 이것이 뭐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볼 수가 있냐면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자료는 이미 20년이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소득 자료를 보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자료를 사용해서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람은 빼는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자료를 사용해서 기타 소득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람도 빼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년 종합소득은 원천 징수가 없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자료가 있어요. 네. 국세청한테는. 그 부가가치세는 이 매출액보다는 더 좋은 게 매출액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것이 부가가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료는 4억 원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는 이게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 그 확정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을 해서 이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선별이 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를 다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아니면 토지나 건물에서 소득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원할 사람을 선별을 하자라는 것이 이 선별 지원의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근데 지원할 사람만 선별을 하자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루프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배제 소외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사람을 선별하지 말고 뺄 사람만 선별하자라는 거예요. 20년 국세 자료를 사용해서 이 근로소득이 있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주자라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이 지원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련된 시스템, 이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세우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받거나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빼는 개념으로 선별하면 그렇죠. 된다라는 예. 그런 제언을 그 해주셨어요. 줄 사람을 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을 받지 사람을 않을 빼자라는 사람을.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금 2차, 3차 뭐 계속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도 있고 이 사업 소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자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는 태양광 사업자로서 뭐 코로나 영향은 전혀 받고 있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태양광 전력 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항상 태양광 사업자로서 지원은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기타 소득자로서 뭐 강의하고 글을 쓰는데, 이 그건 강의 줄죠. 소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줄었다 늘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를 좀 세게 하면은 강의는 좀 줄고, 그렇죠.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은 다시 강의는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타 강의를 하는 기타 소득자로서는 여태까지 이론도 받은 적이 없고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 소득자로서는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는 이유로 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받지 않을 사람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자라는 것이 이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차 재난지원금 내용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정리해 봤고요. 또 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시한 방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